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준비한 내용은 되게 다 트렌디한 그러한 스마트 병원 또 데이터 AI 디지털 트윈 등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해외 트렌드 다른 나라의 병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자 증가 추이세 대비 또 의료진,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제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WHO에서도 아마 의료진과 간호사 수가 이제 이미 부족한 시대에 접어들었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1,800여 명의 의료진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스트는 항상 의료 코스트는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필립스는 저희가 한국에서는 의료기기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돼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히 그 데이터 플랫폼이나 AI 또 텔레메디슨 쪽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매해 매출의 10%를 R&D 신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저희가 AI 특허 등록 1위 기업을 또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선도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강의 준비한 자료는 사실은 기기 설명보다는 이제 해외 사례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또 일부 솔루션 오늘 보시는 것들은 한국에 아직은 런칭이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들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필립스의 경우는 좀 다양한 그 기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제너럴 워드, 또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카디악, 병리과 등등 해서 한 10개 정도의 부서를 저희가 좀 서포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그 디지털 헬스 스마트 병원에 좀 기여를 하는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저희가 한 300여 개 건의 스마트 병원에 대한 파트너십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좀 본다면 저희가 한 50여 개의 그 주요 병원들과 파트너십도 맺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로드맵을 같이 그 코크리에이트 한다라는 접근법을 통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한 12건 정도의 병원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테크놀로지 로드맵 관련해서 워크샵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병원들이 원하는 의료 신기술들을 어떤 것들을 좀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 같이 협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모두 이제 디지타이즈 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환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하시는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운영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다 디지타이즈 해서 그 다음에 AI를 또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또 나중에는 환자와 가족들까지 좀 병원 경험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간단하게 제가 그 스마트 병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자꾸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그 세 가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 단순히 AI나 로봇을 한번 도입하고 나서 그게 일회성으로 거치면 안 되고 정확도나 편리성이 더 진화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한 프랙티스가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캐퍼빌리티 즉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또 간호사 선생님 관리 부서들도 그럼 AI 하는데 어떤 AI인지 데이터 플랫폼 또 예를 들어 나중에 또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디지털 트윈 이런 건 무엇인지에 대한 어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또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지속적인 그 교육이 반영이 되어야 결국은 병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필립스에는 그럼 AI가 뭐가 있냐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요.
근데 지금 개념도 간단하게 정리드렸지만 먼저 AI 가기 전에 앞서서 데이터 플랫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데이터 플랫폼이라 하면 HIS, 뭐 EMR 또는 PACS, 뭐 LIS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뭐 EMR 다 도입돼 있다 하고 있지만 뭐 표준화도 보셔야 되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의료기기의 데이터들이 잘 접목이 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AI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투자나 또는 검토가 조금 과시가 되고 AI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뭐 20여 년 동안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도 디지털 헬스를 하면서 또 다양한 선도 해외 병원들과 파트너십을 하면서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R&D를 상당히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파운데이션 빌딩 또 스탠다다이제이션 하는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디자인은 보시면 필립스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의 제품들을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화살표의 색깔들을 제가 좀 차별화를 둔 이유가 데이터의 표준과 데이터의 이제 질적 퀄리티가 서로 상이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러한 현실을 IT 기업들이 좀 괄시하는 경우가 있는 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게 이런 이제 병원에 많은 IT 인스톨레이션이나 기기나 네트워킹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중요도를 잘 모르고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또 AI 개발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데이터 표준과 질적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뭐 하나의 회사만 써야 되냐? 그것도 사실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립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고 계시는 의료기기들을 계속 쓰시되 대신에 저희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도와드리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거기서 수집된 모든 각각의 회사들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벤더 프리한 유니버설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 드려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시큐리티도 하시고 인터로퍼러빌리티 등등을 하실 수 있는 매개 역할을 드리면 이제 더 정교하고 의미 있는 AI 개발이나 나아가선 디지털 트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전략을 계속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파트죠. 이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개념도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게 저희 그 인텔리 브릿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기와 또 병원에 있는 원내 HIS나 EMR의 브릿징 역할을 한다라는 솔루션인데 저희가 자사 그 R&D 투자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약 300여 가지의 타사 필립스 장비 말고요. 타사의 의료기기 장비를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병원에서는 1000가지 이상의 그 다양한 기기들 또 다양한 회사들의 기기를 쓰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R&D를 하기보다는 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M&A 결단을 내립니다. 저희가 4년 전에 그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에 기반을 하고 있는 캡슐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전을 해서 미국 쪽에 이제 나왔는데 이 캡슐이라는 IT 회사를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캡슐에서도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솔루션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필립스의 데이터 인텔리 브릿지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200여 가지의 그 타사 장비들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필립스의 벌써 4배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4년 전에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 한국에도 저희가 런칭을 하고 여러 가지 돕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데이터의 중요성은 하나의 미국 사례인데요. 옛날 2002년부터 2016년에 있었던 그 NIH 펀딩으로 그 오픈 데이터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중환자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제 임상 또는 디지털 연구를 할 수 있게 그 누구나 그게 뭐 한국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다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축출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줄여서 이제 미믹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 옛날에 시행됐던 이 오픈 플랫폼 데이터가 아직까지도 현재
한국에서 많은 의료진 선생님들 또는 스타트업, AI 스타트업 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 미국 환자 데이터 플랫폼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죠, 이 사례가. 그래서 한국의 복지부에서 2022년에 한 벌써 4년이 됐네요. 예, 벤치마킹을 합니다. 이건 미믹이라는 사례는 모든 의료기관들도 정부처에서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럼 우리가 진화된 버전을 한번 만들자라고 해서 K-미믹이라는 과제를 통해서 과제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선정된 곳이 서울대병원이 이제 주관 기관으로 되고 이제 국립대 병원들과 이제 사립대 병원들의 컨소시엄으로 이제 발족이 됐고 계명대 동산병원도 당연히 같은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ICU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익명화해서 하나의 거대 플랫폼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그게 1차고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하단에 있는 이 브랜드들이 외국계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한국 AI 스타트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병원 의료진들과 스타트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한국 환자 데이터 기반의 AI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 과제의 그 결과 목적인 거죠. 예, 5년 차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아지면 당연히 다양한 AI 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CDS,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의료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스탠포드 사례고 뭐 하이퍼텐션을 이제 자동으로 좀 그 애널리틱을 해서 레코멘데이션을 해드리는 그런 연구 사례도 있고 또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 헬스에서도 뭐 칠준스 하스피털 LA에 있는 어린이 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피디아트릭 이제 그 히모다이내믹 인스타빌리티를 프리딕션하는 그러한 또 AI 만든 사례도 있고 뿐만 아니라 ECG 웨이브폼을 기반으로 해서 또 아리스미아를 좀 이제 애널리틱하게 디텍션하는 그런 AI 사례도 있고 등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AI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AI가 근데 임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병원 운영 효율성을 도와주는 영역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나아가서는 이제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걸 통해서 거기서도 이제 AI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수집이 될까? 지금 현존하는 이제 그 기술 기반으로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응급 환자 구급 과정에서 이송 과정에서부터 데이터 이제 수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디피브레이터에서 생체 신호를 이제 수집을 하면서 또 기기 장치에도 AI가 탑재가 돼 있어서 뭐 미리 환자의 그 뭐 TBI나 이런 것들을 프리 얼러트도 해주지만 여기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 환자의 생체 신호와 징후를 미리 병원의 응급실에서 볼 수 있게도 연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닥터 김사부인가요? 거기서 보시면 금요일 날 밤에 이제 TA 환자 응급실에 온다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리지 않고 이송 과정에서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상태이고 어떠한 오자마자 어떠한 그 뭐 CT를 찍어야 될지 뭐 초음파가 시암이 필요한지 등등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러한 솔루션인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몇몇 그 서울대병원과 그 아마 소방처와 이러한 그 파일럿을 시행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 많이 도입은 점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에 와서 또 정말 다양한 검사를 받고 정말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이 환자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캡슐 솔루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떠한 회사의 의료기기든 그거 다 모집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아진 그런 데이터를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의료진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는 것에서 끝나고 단순히 그 당시 프랙티스에서 끝나냐? 아니죠. 이제 여기서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 이제 커맨드 센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커맨드 센터에서 이제 대부분 커맨드 센터에는 제일 그 숙련도가 많으신 의료진 또는 뭐 수간호사님들이 소수의 그룹으로 상주하면서
병원이 상당히 계명대 동산병원도 상급 종합병원이지만 크지만 거기서도 언제든 좀 이렇게 그 세컨 오피니언이나 코칭이 필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주니어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코칭이 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추세입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이 한 병원의 빌딩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또는 이제 협력 병원까지도 연계를 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협진이나 코칭이나 에듀케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커맨드 센터가 사실은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미국에서 25년 전부터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 협진을 수행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특히 그 베테랑 보훈처죠, 미국 보훈처에 1,700개 사이트가 이제 중소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보훈병원들이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 협진과 코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도 투자를 해서 커맨드 센터 모델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 AI 데이터 플랫폼 기기사들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U, OR 응급실, 일반 병동, 그리고 카디악 센터, 병리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필립스의 경우이고 저희 말고도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예를 들어 ICU 같은 경우는 인텐시비스트 선생님과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상주를 하시는데 뭐 교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ICU 환자들을 뭐 100에서 200명 또는 적게 또 멀티 사이트들로 이렇게 해서 액세서빌리티를 가지게 되시는데 상당히 많죠. 예, 이 소수의 인원들이 그 모니터링 하시는 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 기반에 거기에 AI를 장착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증후가 안 좋은 환자나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을 먼저 한번 필터링을 통해서 프리 얼럿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대시보드 형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딱 봐도 직관적으로 빨간색으로 뜬 것이 좀 그 하이 어큐이티 페이션트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즉 2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액세스 한다고 해서 200명을 다 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그 얼전시가 있고 또 증후가 안 좋은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데서 프라이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세컨 오피니언과 이제 그 코칭을 해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확장한 버전인데 뭐 델타 스코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여기서 다양한 또 이제 그 환자의 증후 데이터들을 보고 싶다면 각각 더블 클릭을 하면 드릴 다운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당연히 AI도 장착이 돼 있죠. 뭐 이제 discharge readiness score, 이제 discharge from ICU to 그 general ward죠. 예, 그러한 것도 AI가 예측을 해서 의료진이 이제 벤치마킹하는 데이터용인 거죠. AI가 판단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sepsis alert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 AI들이 장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제 실시간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증후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해외 사례 좀 말씀드리면 그 웨스체스터 메디컬 센터 뉴욕주에 있고요. 예, 여기가 지금은 한 12개 병원까지 확대가 돼서 계속 협진 모델. 처음에는 이제 3개로 시작했다가 점점 늘어났고 작은 커맨드 센터로 시작을 했다가 아까 잠깐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 커맨드 센터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ICU나 뭐 병리 이런 거 했지만 이 병원에서는 필립스 솔루션 말고도 다른 이제 그 뭐 텔레 사이키아트릭이나 또 홈케어 솔루션들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다 해서 이 펑셔널리티가 아주 확대가 된 아주 선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커맨드 센터라는 것이 무슨 브랜드가 아니고 그냥 커먼리 쓰는 업계 용어이고 그것을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솔루션을 채택할지는 각각의 병원에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도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협진 모델들을 통해서 그럼 임상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냐, 뭐 에모리 케이스인데 벌써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넘게 이러한 그 커맨센터 협진 모델을 해왔는데 이제 뭐 모탈리티 레이시 많이 이제 아파치 스코어 대비 많이 떨어진 거를 논문으로 나온 바도 있고 이제 랭크 오브 스테이도 많이 줄었다. 그리고 뭐 US 메모리얼 이 논문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07년 정도에 그때 도입을 한 겁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케어 퀄리티를 올림으로 해서 랭크 오브 스테이가 줄고 또 그 모탈리티 레이트 줄었다. 이 올라간 요거는 이제 케이스 볼륨이죠. 즉 이제 그 ICU 베드의 트루풋이 좋아지다 보니까 환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배너 헬스 같은 경우는 벌써 30개 넘는 그러한 리모트 도서 상간 지역의 병원들도 협진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임상에 대한 그 효과도 논문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 베이스하고 있는 멀시 버추얼에서도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그 의료진과 간호사만 있으세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중부권에 있는 중남부권에 있는 작은 그 중소병원들을 협진만 하는 그러한 병원이라 보시면 돼요. 호주에서도 이제 서쪽과 동쪽을 잇는 그 커맨드 센터가 2년, 3년 차가 가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도입이 시작을 했습니다. 발표된 논문들을 제가 계산은 이제 종합적으로 평균치를 잡은 건데 약 모탈리티 레이트 26% 감소하고 랭스 오브 스테이 약 20%. 근데 멜 프랙티스를 보십시오. 90%가 감소했어요. 다행히 이게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숙련된 의료진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밤 시간이나 특히 주말에 좀 어베일러빌리티가 없다면 상당히 멜프랙티스가 많이 일어나는 게 미국의 이제 의료 현실이라는 걸 또 반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도입이 됨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멜프랙티스가 상당히 이제 줄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카디악 센터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 각각의 솔루션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이고 이거는 비단 필립스만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타사까지로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투입이 되고 이 사진은 이제 일반적으로 캐스랩 사진입니다. 현재 캐스랩 사진인데 보시면 모니터들마다 각각 PC와 소프트웨어가 각각 다릅니다. 환자의 한 케이스 인터벤션 플래닝부터 애널리틱하고 또 트리트먼트 프리포스트까지 보는데 각각 이렇게 업로드하고 다시 하고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캡슐 솔루션이나 또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EMR을 분명 쓰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컴프리헨시브한 또 다른 데이터 플랫폼 창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에코 이미지나 엑스레이, 뭐 레디올로지 이미지, 또 12리드 ECG 데이터, 랩 데이터를 그것만 딱 추려서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빠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의료 협진이나 아까 같이 커맨드 센터 모델을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솔루션들은 그리고 이제 초음파 모바일 초음파도 예전에는 그 이제 초음파를 하고 업로드 팩스만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 라이브 에코 이미징 쉐어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화상 통화, 페이스타임이나 우리가 이제 그 화상 통화도 동시에 하면서 만약에 긴급적으로 세컨 오피니언이 필요할 때도 이제 바로바로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술의 진화가 온 거죠. 마찬가지로 카디악 환자 관련된 다양한 이러한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 환자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운영 데이터까지도 리포트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케이스인데 여기는 국립병원이 한 90개 병원이 있는데 카디악 그 전문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연계해서 커맨드 센터 모델로 하고 있고 지금 1단계가 이제 12개 병원 먼저 연계를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각각의 중소병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세컨 오피니언을 시행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하고 있고 중동 얘기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복지부 차원에서 아주 이제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병리 영역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바이옵시 티슈 데이터 샘플을 이제 스캐너에 그 이미지화를 하는 거죠. 병리 이미지화를 해서 그것을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그 현미경 판독이 없어지고 스캔한 후에 화면에 띄어서 당연히 그 현미경만큼 유사한 그러한 이미지 퀄리티를 제공한다라는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냉동 창고 보관이나 그런 게 없어지고 팩스처럼 이미지 데이터가 거기서 풀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AI까지도 적용을 해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왼쪽이 이제 디지털이 아닐 경우 매뉴얼리 마킹을 한 그런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이제 AI를 활용했을 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제 논문들이 코스트 세이빙이나 이피션시가 좋아졌는 게 많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제 셀 카운팅도 매뉴얼리 하시던 것들이 AI가 이제 그 투머 셀 카운팅까지도 도와주고 있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원격 협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마 모든 그 의료 이미지 데이터 중에 용량이 제일 큰 게 병리 이미지입니다. 기가바이트 레벨이에요. MRI나 CT는 메가바이트 레벨인데 상당히 이제 고화질을 필요하다 보니까 기가바이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가바이트 이미지를 우리가 동영상 하나 다운받을 때도 몇 초가 걸리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근데 기가바이트 레벨을 실시간으로 버퍼링 없이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또 IT 회사나 저희 같은 회사의 이제 숙제인 거죠. 근데 다행히 저희는 좀 버퍼링 없이 잘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케이스 같이 이렇게 또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원격 협진 판독을 서로 협의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세 개의 기관이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 근데 병리 판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협진을 통해서 하자라고 네트워크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이렇게 전문 랩에서도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인터컨티넨탈 레벨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호주, 북미, 유럽까지도 실시간 통해서 각각의 어느 나라에 그 전문 판도기가 있는지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 거죠. 벌써 뭐 이 디지털 병리가 도입된 지 출시가 된 지 2014년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도 점진적으로 도입은 되고 있고 현재 약 20개 병원에서 이제 그 도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스피드가 좀 어답션이 좀 낮은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영상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팩스 이미지 다 연계해서 그 회사 병원이 어떠한 뭐 그게 GE든 뭐 필립스든 뭐 저기 시멘스 뭐 MRI를 쓰든 CT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벤더 뉴트럴하게 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해서 이제 협진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논문은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 약 22% 줄고 그리고 판독에 대한 그 17% 트루풋이 좋아졌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작게는 4-5개의 병원이 연계해서 협진하거나 17개 이상의 병원도 협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트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례 커맨드 센터가 하나 정리해서 이거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인천에 있는 세종병원, 용인세브란스, 이대병원, 명지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는 그 파일럿을 한 바도 있고요. 원격 협진을. 네, 그런 사례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병원만 그 RRT 협진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게 사실 현재 상황이고요. 명지병원에서는 코로나 때 이걸 운영을 하셨고 지금은 하시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아무튼 있습니다. 아주 잘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원래는 이제 그 의료 협진용으로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 관리, 운영 효율성에 대한 그러한 그 관리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그 임상적인 협진용으로는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제가 삼성병원 강의 자료 그냥 하나 따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병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건 아닌데, 삼성병원도 이제 디지털 스마트 병원 선도 기관이죠. 거기서도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 또 뭐 AI, 로보틱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서 이러한 그 아웃페이션트 수는 늘고 있는데, 근데 종사자 수는 5%밖에 안 늘었다라는 그러한 그 논문 발표를 하셨고, 또 이제 랭크 오브 스테이 또 상당히 이제 더 줄게 됐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거고요. 또 이제 널스 턴오버 레이스를 한 이유는 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좋더라라는 의미에 이렇게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이 말 그대로 이제 환자를 디지털 메타버스에 똑같이 그 아나토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만드냐?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그 트리트먼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더 잘 아시지만 그 시뮬레이션을 미리 하면은 그만큼 더 정교함이, 시술이나 수술이 더 정교함이 또 효율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디지털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시뮬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이미지 데이터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수집하고 계시는 뭐 MRI나 CT나 초음파, 엑스레이 같은 2D 기반의 그 이미지를 이제 3D화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반영을 해서 라이브 이미지까지도 가능하게 3차원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EMR과 랩 데이터를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AI 알고리즘이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그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프리딕션을 해드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뉴로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뉴로 MR이든 뭐 CT 이미지 2D죠.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3D화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시에 EMR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이미지 3D화해서 의료진들이 어떠한 그게 확대든 그게 뭐 줌인 줌아웃 또 어느 측면에서 어느 앵글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그 나중에 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술을 하거나 수술하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트윈 개념이 지금 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고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벌써 유럽에서는 선행 연구 개발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블레이션 EP 이제 카디악 센터 EP에서 어블레이션 플래닝을 할 때도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을 기반으로 어떻게 어느 시술을 하는 것을 레코멘데이션 받는 그런 걸 한 바가 있고 또 그 이제 MSK 영역이죠. 이게 그 MRI나 CT, 엑스레이 이미지를 이제 퓨전한다고 합니다. 통합을 시켜서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요. 그 환자에. 그러고 나서 이제 돌리는 거죠. 1년 후에 그 probability of future fracture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뭐 재건 수술을 지금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중에 증후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할지 그거를 이제 이거 없이는 이게 이 디지털 트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게 더 정확도가 또는 그 결단을 내리시는데 벤치마킹을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좀 전에 그 아주대 교수님께서 데이터의 중요성 말씀 주셨는데 벌써 이제 EU에서는 이러한 그 EU 그 유럽 차원에서 뉴로나 이러한 그 데이터 플랫폼을 수집하는 그러한 과제가 아주 큰 펀딩 기반으로 다기관 기반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 어디까지 와 있느냐? 현재는 예를 들어 2D 이미지 위에 3D 이미지를 얻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죠. AR이죠.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지오 이미지 2D의 위에 이제 에코 이미지가 3D화가 반영이 돼서 실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하시는 그러한 가능성은 이미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양한 그 스타트업들과 이런 협업을 통해서 3D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고 또 좀 더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미래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구글 렌즈를 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렌즈를 낀 상태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실시간 보면서 시술 뭐 또 수술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컬러 코딩이 보이시죠? 파란색에서 노란색이 되고 이게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이 경로로 만약 인터벤션을 할 경우에 파열될 가능성이나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가 AI가 이제 판독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데 디지털 트윈이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된다면 퓨처 EMR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 환자가 들어왔을 때 모든 아나토미가 3D화 돼서 볼 수 있고 또 이 환자를 어떻게 내가 처방을 했을 경우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까지도 시뮬레이터가 나오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